아니, 내 아들이 죽었다면서요. 그런데 저기 저 사람 누구죠? 엄마, 제발 여기서 꺼내줘요. 나 무서워. 이게 다 서윤이가 짠 거야. 보험금 타내려고 날 죽이려고 했다고. 이 아이가 정신병자요. 제가 이 아이 어미입니다. 눈을 한번 보세요. 네, 보험사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해 시도입니다. 도연아,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합의요? 제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합의라니요. 용서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 살고 있는 66세 정순자입니다. 평생 슈퍼마켓을 하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죠.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장사하고 새벽 시장 다니고 그 와중에도 우리 도연이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 키운다고 몸이 부서져라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몇 년 전 결혼을 시켰고 결혼 후 점점 연락이 줄더니 요즘은 한 달이 다 되도록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요, 가슴 한쪽이 계속 조이듯 불안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아들 꿈을 꿨어요. 시커먼 물속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그날 새벽에 놀라 눈을 떴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무작정 김포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아들네 집은 결혼할 때 전세로 마련했던 아파트인데 주소는 아직 제 머릿속에 선명했어요. 도착한 건 오후 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 번, 2번, 3번. 그렇게 5번쯤 누르자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반쯤 열리더니 며느리 서윤이가 얼굴을 빼꼼 내밀었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뭔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도연이는?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왔다. 요즘 왜 연락이 없어? 애는 잘 있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윤이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출장 갔어요. 장기 출장요. 이번엔 제주도라서 휴대폰도 잘 안 터지고. 어머니 그냥 가세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엄마, 아빠 왔다. 안에서 분명히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예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기에 서윤이의 얼굴이 순간 굳는 게 느껴졌어요. 애가 요즘 아무 말이나 해요. 헷갈렸나 봐요. 서윤은 그렇게 말하며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제 심장도 쿵 내려앉았어요. 아니, 예진이는 분명히 아빠 왔다고 했는데 도연이가 출장이라고.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문 손잡이를 살짝 만졌어요. 닫힌 문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고 그 속에서 들리는 아이 웃음소리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무거운 몸을 돌려 아파트 복도 끝으로 걸어갔고 거기 설치된 비상계단 아래 잠시 몸을 숨기고 그 집을 바라봤어요. 몇 분이 흘렀을까 검은 SUV 차량이 도착했고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아들네 현관 앞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 문이 열렸고 아이가 뛰어나가며 말했습니다. 아빠다. 이번엔 진짜 아빠 왔다. 그 광경을 본 순간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저 남자가 우리 도연이가 아니라면 그럼 예진이는 왜 그 사람을 보고 아빠라고 부른 걸까요? 그날 밤 군산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버스를 놓쳤습니다. 숙소를 잡을 기력도 없던 저는 아파트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환한데 내 마음속은 깜깜했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다음 날 아침 벤치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허리는 굳어 있었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죠. 나는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인터폰으로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제 봤던 그 SUV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어요. 그 남자는 아직 집에 있다는 뜻이겠죠. 나는 1층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눈은 엘리베이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윤과 아이가 내렸습니다. 아이는 마트용 장난감 쇼핑카트를 끌고 있었고 서윤은 누가 봐도 새로 산 듯한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내 시야에 들어오자 서윤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평온한 척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직도 안 가셨어요? 나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 남자는 누구니? 어제 우리 아들 집에 들어간 남자. 서윤의 얼굴이 일순붙더군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예요. 도현 씨랑 친한 형이기도 하고. 어제 서류 상담하러 왔어요. 나는 그 순간 평생 장사하며 단련된 직감으로 확신했습니다. 저건 거짓말이야. 웃는 입보다 굳은 눈매가 먼저 보였거든요. 그럼 애는 왜 그 사람을 보고 아빠라고 했을까? 서윤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을 돌렸습니다. 요즘 애가요. 유튜브에서 뭐만 보면 따라해요. 그냥 말장난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으시는 건 아니죠? 순간 예진이가 창피함을 느끼며 눈치를 보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눈치를 너무 빨리 배운 겁니다. 나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상처 줄까봐. 대신 차분히 말했죠. 알겠다. 그럼 이번 주말에 예진이 좀 보자구나. 마디는 김치도 좀 담가줄게. 도연이가 출장 가 있으면 우리 예진이는 나랑 좀 있게 하지. 서유는 그 순간 표정이 흐트러졌습니다. 짧게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안 돼요. 아이 태권도 대회 있어서 지방 내려가요. 그리고 어머니,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너무 자주 오셔서 저희가 불편해요.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자주 온다니 내가 이 집을 찾은 건 거의 6개월 만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하고 문자를 몇 번이나 보냈는데 너무 자주 오신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저희도.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요, 더 말하면 내가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의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군산에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뒤지다가 멈췄어요. 강도연 여전히 마지막 통화는 28일 전. 불안해서 클릭했지만 여전히 신호만 갈 뿐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을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신다면 내일 저녁 9시 김포 해안가 주차장 3층으로 오세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지만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걸 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한 아빠 왔다는 말이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문자 한 통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당신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그 6글자가 머릿속을 밤새 휘저었습니다. 그 문자가 장난이길 바라는 마음과 진실이길 바라는 마음이 엉켜버렸습니다. 정작 무서운 건 정말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서윤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내가 망설이자 서윤은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도현 씨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분쯤 지나 김포 시내의 작은 커피숍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갑자기 두 손을 모으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이 말씀 어떻게 드려야 할지. 나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입술을 바라봤습니다. 도현 씨, 사실은 3달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사고가.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피가 확 빠져나가는 느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너무 놀라 쓰러지실까봐 장례도 가족끼리 조용히 치렀어요. 그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연락을 못 드린 거 너무 죄송해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니 서윤아, 사망 신고도 안 하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장례식도 못 치렀다고. 서윤은 당황한 듯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도현 씨 생명보험 서류예요. 어머니, 여기에 사인만 해주시면 아이 양육비랑 생활비가 조금 나올 수 있어서요. 나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낯선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보험자 강도연, 수익자 이서윤, 사망일자 3월 14일, 신고기관 없음. 신고기관 없음이라는 문구에 눈이 저절로 멎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원본은? 사고 기록은? 병원은 어디였는데?
서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고 커피잔을 움켜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 그게 장례식장이랑 보험사에만 접수한 상태라서 원본은 처리 중이고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마치 나를 속이기 위해 꾸며낸 각본 같았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그녀는 내 눈을 피했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낯선 그리고 어딘가 무서운 얼굴.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죽었다면 왜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았을까? 죽었다면 왜 주민센터에는 기록이 없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죽었다면 왜 아들이 꿈에 나와 살려달라고 했을까?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문자에 적혀 있던 그곳으로 가기로. 진실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9시 나는 김포해안가 주차장 3층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주차장은 조용했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낯익은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절 기억하시겠어요? 고등학교 시절 도연이 따라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아이. 내 손을 꼭 잡고 고맙다던 그 아이. 도연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갇혀 있어요. 그 아이는 이재훈이었습니다. 도연이 고등학교 동창. 오래전에 설날마다 집에 놀러왔던 착하고 공손한 아이였죠. 그런 재훈이가 어두운 주차장 한복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연락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서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연이 살아있는 거니? 그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어요. 그 여자, 서윤이가 다 꾸민 일이에요. 순간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재훈은 주머니에서 파일 한 뭉치를 꺼내 내게 건넸습니다. 병원 진단서 복사본, 사진, 메모지, 도연이의 자필 편지 사본까지. 여기 이거 도연이가 병원에서 몰래 쓴 거예요. 의심 많고 촉 좋은 간호사 한 분이 이걸 저한테 흘려줬어요. 병원 이름은 가온요양센터, 강원도 외진 곳에 있어요. 정식 등록도 안 돼 있고 거의 버려진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나는 손에 쥔 편지를 덜덜 떨며 읽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자꾸 지워진 흔적들, 반복되는 단어. 엄마, 여긴 이상해요.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제 말은 다 망상이라고 하고 약을 먹이려 해요. 제발 믿어줘요, 엄마. 그 글을 읽으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도연이 손글씨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숨어서 적었을까요? 나는 재훈이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재훈아, 제발 나 좀 데려가 줄래? 지금 당장 그 병원으로.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제가 이미 몇 번 들켰고 의심받고 있어요. 하지만 저랑 같이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하는 형인데 원래 경찰 쪽에 있다가 공익 고발자로 활동 중이에요. 영상 수집도 도와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훈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영상이 병원 복도 CCTV에서 몰래 캡처한 거예요. 저기 저 사람 도연이 맞죠? 작은 화면 속에 흐릿하게 구부정한 허리로 걷는 남자. 머리는 헝클어졌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있었지만 난 단번에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안의 감정은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서윤이는 왜? 재훈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이에요. 도연이 앞으로던 생명보험이 5억이에요. 그런데 자살이면 보험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신질환 입원, 사망으로 시나리오를 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도연이 명의로 된 재산도 거의 다 옮겨졌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이 소름처럼 닿았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이건 큰 건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험해요. 나는 재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재훈아. 네가 아니었으면 난 영영 내 아들을 내 가슴에 묻었을 거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군산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찜질방에 묵으며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연이의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박혔고
매 줄마다 내 심장은 조각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건 며느리와의 갈등이 아니라 내 아들의 생존을 건 전쟁이라는 것을. 이 싸움 내가 시작하겠다고. 가온요양센터. 이름만 들으면 따뜻하고 인자한 느낌이 들지만 정작 재훈이와 고발 선생이 보여준 영상 속 병원은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벽, 잠긴 철문, 감시 카메라, 그리고 문득문득 울리는 비명 소리. 그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 같았습니다. 나는 고발 선생이라는 유튜버 겸 전직 수사관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육중한 체격의 야구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말투는 단정하고 단호했어요. 정순자 어머니 되시죠? 상황 다 들었습니다. 아드님 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보험, 법인 등 얽힌 게 많아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조사할 겁니다. 고발 선생은 핸드폰으로 몇 개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안 복도에서 도연이가 간호사에게 소리치던 장면. 전 미친 사람 아닙니다. 이건 강제 감금이에요. 내 핸드폰 돌려주세요. 간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합니다. 강도연 씨 또 망상하시는군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나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분노였고 나직한 저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는 도연이에게 억지로 주사를 놓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양팔을 붙잡고 또 다른 간호사가 주사기를 든 채 말했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해요. 저항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연이의 목소리. 엄마, 제발 엄마 좀 불러줘요. 엄마. 나는 입을 막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이 바로 엄마였다는 게 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발 선생은 가만히 내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아들의 상황들 언론에 내보낼 용기 있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지만 단단한 고개짓이었습니다. 재훈과 고발 선생은 작전을 짰습니다. 병원 외곽에서 드론 촬영. 병원 내부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제보자 확보. 도연명의 통장 거래 내역 추적. 보험사와 병원의 협약 기록 요청. 그 와중에도 서유는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도연 씨 일은 이제 있고 어머니 건강부터 챙기세요. 애 앞에서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께선 지금은 절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전부 포장된 칼날이었습니다. 겉으론 친절한데 속에선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고발 선생이 말했습니다. 도연 씨의 입원 기록 조작됐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름도 가짜이고요. 명의도용,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내 귀를 의심했어요. 그럼 서윤이가 직접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서윤과 김영석, 보험 설계사였던 내연남이 병원 쪽과 연계해 꾸민 겁니다. 보험금 청구 조건의 질병사로 조작하려 했던 거죠. 그 말에 제 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고 내 아들을 죽이려는 시도였어요. 나는 다시 병원 앞에 갔습니다. 유리문 너머 복도 끝에서 도연이가 느릿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고 아들은 입을 벌렸습니다. 엄마. 나는 울면서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엄마 왔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이제 다 끝날 거야. 간호사들이 도연이를 잡으려 다가왔고 그는 뒤로 물러나며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저 좀 데려가 줘요. 여기서 제발 나를 꺼내줘요. 나 무서워. 그 장면이 내 평생의 악몽이자 분노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들을 보내고 기자들에게 제보하고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고발 선생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도연 씨 명의로 된 계좌 내역입니다. 우리가 추적한 결과 아주 이상한 흐름이 보여요. 서류 안에는 통장 사본, 전자결제 이력, 카드 사용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좌요. 도연 씨가 입원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개설됐어요. 그런데 사용자는 서윤 씨예요. 도연 씨 명의로 계속 대형 쇼핑몰에서 고가 물품을 결제했고 그걸 중고로 팔아 현금화한 기록이 있어요. 나는 종이에 박힌 숫자들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명품 핸드백, 고급 시계, 호텔 숙박비, 해외 결제. 도연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짓이었습니다. 도연 씨 명의의 부동산도 이미 처분됐습니다.
위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명 조작된 겁니다. 도연 씨가 병원에 있는 동안 작성된 서류고 심지어 당일 병원 CCTV에도 그가 외출한 기록이 없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를 하나의 서명으로 지워버리다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고발 선생은 USB 하나를 꺼내더니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에는 서윤이와 어떤 중년 남성이 카페에서 은밀히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화 내용은 명확히 들렸습니다. 계좌는 내가 처리했어요. 대신 도연이 그 인간 진짜 입 다물게 해야 해요. 괜히 의식 돌아오면 골치 아파지니까요. 걱정 마. 이번에 약 바꿨어. 더 오래 조용히 있을 거야. 보험금 들어오면 바로 나누기로 한 거 기억하지?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을 조용히 없애기 위한 대화가 오갔던 그 자리. 대화의 주인공은 보험 설계사 김영석이었습니다. 고발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서윤은 이 자료를 보면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입니다. 도연이를 빼내야 합니다. 그 아이가 병원에 있는 한 증거고 뭐고 다 헛일이에요. 그 아이가 직접 말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도연을 구출하는 계획을 세우기로. 고발 선생, 재훈 그리고 간병인 제보자까지 힘을 모아 병원 내부 구조도를 확보하고 밤중에 도연이 있는 병실로 침투할 방법을 세밀히 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정전 점검일. 전력이 일부 차단되는 새벽 2시. 나는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손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날짜는 6월 7일 새벽 1시 50분. 정전 점검 10분 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나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커다란 검은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병원 외곽 작은 언덕에서 재훈과 고발 선생, 그리고 간병인 이정희 씨와 함께 숨죽이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전되면 비상등 10초 지연됩니다. 그때가 유일한 틈이에요. 고발 선생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 59분 50초. 병원 안쪽에서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감시 카메라도 한순간 멈칫했고 우리가 기다린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지금이다. 고발 선생이 재빨리 병원 옆 창문으로 진입했고 이정희 씨가 내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도연 씨 방은 3층 312호입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조용히 뛰었습니다. 야간 간호사는 이미 교대 후였고 경비원은 지하 전기실로 내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복도에는 낮은 비상등만이 깜빡이며 분위기를 더 긴장감 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312호. 도연이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희미한 형광등 아래 침대에 누워있는 도연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척하고 말라버린 얼굴. 깨어 있었지만 흐릿한 눈동자로 허공을 보고 있었죠. 도연아, 엄마야. 그 말에 도연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였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엄마야? 나는 달려가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말라버린 어깨, 손끝에 핏기 하나 없는 아들. 그 품이 너무 작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그 순간 뒤에서 고발 선생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들켜요. 지금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도연을 부축하며 재빠르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였습니다. 그리고 곧 병원 전체에 비상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번쩍이며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뛰세요. 어머니, 도연이 꽉 잡으세요. 재훈이 앞장서고 나는 도연을 꼭 끌어안고 계단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힘이 없어 거의 끌려오다시피 했지만 눈만은 선명했습니다.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1층 현관을 뛰쳐나오자 고발 선생의 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타세요, 빨리. 우리는 문을 닫자마자 전속력으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울로 본 병원 입구에는 벌써 병원 직원들과 경비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도연이 중얼였습니다. 엄마, 진짜 구하러 온 줄 몰랐어. 정말로. 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늦어서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그냥 내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그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다는 듯. 그날 새벽 우리는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고발 선생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CCTV도 없고 외부 출입이 통제된 별장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입니다. 아들을 구출한 뒤 우리는 며칠간 은신처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도연이는 처음엔 두려움의 말을 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눈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남은 약 기운이 빠져나가고 음식도 조금씩 받아들였어요. 엄마,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신기해. 나는 대답 대신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고발 선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기자회견 엽니다. 영상, 녹취록, 서류 전부 정리 끝났고 변호사도 대기 중입니다. 재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티저 영상을 예고했고 전직 경찰과 피해자가 밝히는 요양병원 감금 실태라는 제목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자회견 당일 서울 시내 한 복지시민단체 회의실 10명 넘는 취재진, 카메라, 생중계 화면 앞에 나는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후드를 쓰고 재훈이 옆에 앉아 있었죠. 고발 선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 아닙니다. 한 남성의 삶이 계획적인 보험 사기와 불법 감금으로 파괴된 사례입니다. 증거 자료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는 USB를 연결했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병원 감금 영상, 서윤과 내연남의 녹취, 보험 계좌 내역, 위조된 서류 스캔본.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회의장은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제정신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매일 약을 먹고 갇혀 있었고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믿어주십시오. 눈물 섞인 도연의 말에 회의장 뒤편에 있던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일에 책임이 있는 병원과 보험사는 현재 어떤 반응입니까? 고발 선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해당 병원은 폐쇄됐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관련 보험사는 긴급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올라갔습니다. 요양병원 불법 감금 실태 폭로, 보험 사기와 정신병원 유착 검찰 수사 착수, 아들 되찾은 어머니의 눈물, 사회를 울리다. 서윤은 도망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김영석은 이미 도피 중이었으나 그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드러나 체포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순자 씨, 도연 씨 진술 외에도 해당 병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번 수사가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 아들과 마주 앉아 조용히 묻습니다. 도연아, 이제 괜찮은 세상이 보여?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였지만 그 안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기자회견 이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뉴스는 연일 우리 이야기를 다뤘고 도연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쳐 요양병원 실태와 보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쏟아졌고 피해자 가족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고발 선생의 도움으로 법률적 보호 아래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불면을 겪었지만 예전과는 달리 두 눈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엄마, 요즘은 꿈을 꿔. 병원에 있을 땐 아무것도 못 봤거든. 그냥 까만 밤만 계속됐어. 나는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어둠 이제 끝났단다. 이젠 내 꿈속에도 햇살이 들었으면 좋겠구나. 며칠 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측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형은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합의하지 않습니다. 법정에 선 날 나는 담담히 진술했습니다. 제 아들은 1년 가까이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다면 지금도 병원 침대에 묶인 채 망상 취급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가족 간 갈등이 아닙니다. 인권에 대한 폭력이자 삶 자체를 훔친 범죄입니다. 도연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배심원단 중 몇 명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서윤과 김영석은 사기,
명의도용, 불법 감금 및 정신병원법 위반 혐의로 각징역 7년, 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고요해졌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둘이 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따뜻한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이 이토록 짜고 이토록 깊을 줄 몰랐습니다. 도연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예전처럼 돌아가긴 어렵겠지만 뭔가 해보고 싶어.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일 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그런 아이였어. 항상 누굴 도울 줄 아는 아이. 그 마음 이제 다시 세상에 꺼내줄 때야. 그리고 몇 달 후 도연은 작은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다시 사람답게라는 제목이었고 정신병원 피해자, 가족 인터뷰, 사회복지 정책을 조명하는 콘텐츠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채널은 단숨에 수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고 어느새 도연이라는 이름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말마다 손수 만든 도시락을 싸서 도연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컵라면을 건네던 아들이 어느 순간 환하게 웃으며 힘내세요를 외치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로 마음이 무너져 계신가요? 부모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던 아픔,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했던 상처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처럼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그리고 세상에 말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이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하지 못한 진심이 있진 않으신가요? 진심은 결국 길을 찾아옵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